돈만 올렸으면 굳이 아이들까지 죽일 필요가 있었느냐? 그럼 강도살인은 아닐 수 있겠다. 상당히 높은 분노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사람일 거라고 보여져요. (2013년 12월 29일) 남자는 새해를 며칠 앞두고 들떠있던 분위기 속에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퇴근하던 중이었습니다. 남자는 저녁 7시쯤 아파트에 도착을 했고 복도를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집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평소처럼 초인종을 눌렀지만 이상하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늘 퇴근하면 자신을 반겨주던 아내와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남자가 문손잡이를 돌려봤지만 현관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남자는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이는 아내 강씨의 친구 이씨. 일주일에 3-4번 집에 놀러올 만큼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남자의 전화를 받은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자와 아내의 행방에 대해 이야기 나누던 이씨는 혹시나 하며 아파트 복도 쪽에 나 있는 작은 방 창문을 손으로 쓱 열어봤습니다. 다행히 잠겨있지 않은 상태. 이씨는 아내 강씨의 작은 손가방을 발견하고는 방범창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가방을 꺼냈습니다. 가방을 뒤져보니 현관 열쇠가 들어있었습니다. 허겁지겁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선 두 사람. 그런데 믿을 수 없이 참혹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당시 담당 형사 인터뷰입니다. 애엄마가 노끈을 이용해서 목을 졸라서 사망한 상태였고요. 작은 방에서 아들이 목 졸려 죽은 상태, 그리고 딸아이는 비닐봉지를 뒤집어 쓰고 질식사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31살인 아내는 치마를 얼굴에 뒤집어 쓴 상태로 안방 방문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치마를 들쳐 내려보니 올가미 형태의 주황색 빨랫줄에 목이 묶여 숨져 있었고, 작은 방에선 10개월 된 딸아이가 머리에 비닐봉지를 쓴 채 사망해 있었습니다. 3살 아들은 작은 방 옷장 속에서 보자기에 목이 감겨 질식사해 있었습니다. 시신에 대한 초기 검안 결과 이들은 비슷한 시각 차례로 살해당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사망 추정 시간은 오후 3시에서 5시경으로 사망한 지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03년 발생했던 일명 거여동 밀실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사건인데요. 거여동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을 제외한 일가족이 사망하면서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발견되는 상황, 그 다음에 집안에서 시신들이 있던 위치와 각각 발생한 어떤 그런 상흔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3명 모두 어떻게 보면 다 질식사입니다. 그 엄마는 노끈을 이용해서 사망했는데, 치마가 얼굴에 뒤집어진 상태가 조금 독특한 것은, 그러면은 어떻게 사망을 하게 했느냐. 이 나머지 두 아이의 죽음은 어쨌든 그 여성이 죽은, 그러니까 엄마가 죽은 다음에 죽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가장 쉬운 동서는 엄마를 어떤 살해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이게 자살이 아니라고 하면 살해를 한 후에 그 아이들을 제압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 경우라고 하면 2명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혼자 2명이라고 하면은 어떤 힘을 이용해서 할 수도 사망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그거하고는 좀 차별도 있기 때문에 그럼 혼자 이렇게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정도. 그리고 굳이 어떤 성적인 목적이나 아니면 돈의 목적이 아닌 상태에서 죽이기만 하고 갔다라고 하면 이것은 보복살인 아니면 다른 형태의 것, 이런 것도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만 올렸으면 굳이 아이들까지 죽일 필요가 있었느냐. 그럼 강도살인은 아닐 수 있겠다. 셋 다 질식사로 사망을 했다는 것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공격 방법이 있어요. 사실 살인이라고 친다면은. 근데 그 중에서 목을 졸라서 살해를 하는 것. 게다가 이제 3살하고 10개월짜리 아이한테 무슨 어떤 원한이 극하게 있을 확률은 좀 희박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여성분을 비롯해 나머지 가족까지 목을 졸라서 살해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 범행 심리와는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어떤 감정일까요? 흔히 말하는 XR 형태가 가까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닐봉지를 뒤집어 씌우는 형태라든가 이거 되게 잔인한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직접 교살 중에서도 직접 맨손으로 이 몸에 닿을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하면은 네. 상당히 그 잔인하고 잔혹한 형태를 그 피해자한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분노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사람일 거라고 보여져요. 굳이 자기가 타인의 피부하고 죽어가는 그 상황을 느끼면서까지 죽일 정도의 굳이 죽여야 되는 것만 하면은 네. 그러면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이 다른 방법, 예를 들면은 뭐 흉기라든가 둔기라든가를 이용해서 할 수도 네. 있는 건데 굳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건 감정적인 형태가 분명히 존재하는 사람일 수 있겠다. 자, 그렇다면 당시의 상황 관련돼 가지고 추정해 보기 위해서 시신 상태하고 사건 현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가족이 사망해 있던 집은 아파트 7층으로 누군가 강제로 집안에 들어왔던 흔적이 전혀 없었고 집안을 뒤진 흔적도 없었습니다. 집안 어디에서도 외부인의 족적 등 수상한 단서는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은 잠겨 있었고 작은 방 창문이 열려 있었지만 방범창 때문에 외부인이 침입할 수 없었던 상황. 방범창엔 훼손된 흔적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7층이기 때문에 베란다를 통해 집으로 침입하기도 불가능했을 거라 추정됐습니다. 집안은 밀실처럼 보였습니다. 집안엔 흐트러진 것 하나 없이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주방에는 저녁을 준비하던 음식 재료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질식사로 사망한 가족들의 시신에선 반항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저항은이 없다는 것 때문에 엄마가 아이들을 죽이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건 아닌지 조심스러운 추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고 평소 자살의 징후도 없었으며 우울증 등 정신적 증상을 앓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강 씨의 목을 메고 있던 빨랫줄 올가미는 방문 위쪽으로 둘러져 있었는데 누군가 억지로 목을 매단 뒤 빨래줄을 잡아당겼다면 방문 위쪽으로 마찰흔이 생겨야 했지만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꽉 쥐고 있던 아내의 오른손에 무언가 발견됐습니다. 길이 약 1.5cm 정도 되는 찢어진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도배를 할 때 접착력을 높이려고 콘크리트 벽에 초벌로 붙이는 종이 조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왜 종이 조각을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일까? 경찰은 같은 재질의 종이를 찾기 위해 집안을 이잣듯이 뒤졌지만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거여동 밀실 사건이라고 해서 알려져 있었어요. 당시에 이제 집의 위치, 그 다음에 좀 어디 창살이 뭐 전혀 훼손되거나 뜯어져 있는 흔적도 없는 점 저희가 지금 쭉 말씀드렸는데 이 밀실이라는 공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아내 같은 경우에 반항은이 없었다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뭐 여성 혼자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겁에 질리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뭐 몸을 못 쓰거나 저항은 없이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있는 엄마가 그렇게 저항을 안 한단 말이야? 이런 의심이 또 있었거든요. 근데 또,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은 아이들을 인질로 잡고 있을 때 네. 저항을 할 수 있었느냐? 그건 아니겠죠. 31살의 애 엄마인데 어떤 위협을 하거나 네. 이럴 경우라고 하면은 그거는 소리를 지르거나 그러긴 사실 어렵겠죠.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그 아이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네. 위협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소리를 못 지르겠죠. 네. 그러니까 밀실 살인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좀 공간적으로 네.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 네. 왜냐하면 이것은 아파트가 네. 계단식, 복도식. 이건 계단식이 아니라 복도식이죠. 네. 왜냐하면 복도식 같은 경우는 현관문이 있고 현관문 옆에 작은 방이 있고 방범창이 있거든요. 네. 이게 방범창과 작은 문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것은 많은 절도범들이 복도식 아파트를 공격할 때, 네. 이제 침입할 때 그 작은 방범창이 있는 문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건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유서 관련된 부분들은 어쨌든 이제 자살 쪽인 가능성을 처음에 살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밀실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집안에 따로 돈도 안 훔친 것 같고,
뭐 이런 상황에서 자살 아니야? 근데 왜 유서가 없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자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유서를 안 써놓는다고요. 그 안 써놓는 심리는 어떤 걸까요? 특히 뭐 글을 남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유서를 남길 정신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정도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자살을 안 할 것이고, 네. 물론 10건 중에 3건 정도는 유서를 남깁니다. 네. 그런데 10건 중에 7건 혹은 8건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은 유서를 남기지 않거나 유서를 남겨도 아주 끄적끄적거리는 정도. 뭐 단지 문자 정도. 길지 않다. 네, 몇 줄 정도.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정신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살이란 게 뭔가 오랫동안 계획해서 할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고 네. 갑작스럽게 돌발적으로 하는 경우도 생기지만은 그 돌발적인 것도 과거 전력이 있다. 한두 번, 몇 번 정도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라는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다. 네. 근데 그게 전혀 없다. 그러면 이건 자살은 아닌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내 같은 경우에 목이 이제 빨랫줄에 올가매처럼 해가지고 그 줄이 방문 앞에서 이분이 발견됐어요. 방문 이렇게 쭉 올라가서 방문 위로 고리를 이렇게 쭉 줄이 연결돼가지고 놔뒀는데 그거 예를 들어서 누군가 그녀의 목에 올가미를 걸고 그 줄을 당겨서 범인이 이렇게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었다면 위에 그 줄이 있으면서 그 끌리거나 약간 좀 마찰의 어떤 자국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발견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요. 네. 그 현수점 부분이죠. 네. 현수점에 보통 이제 이 봉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이제 문 지지하는 위쪽에 줄을 돌려야지 당연히 되는 거고. 네. 그럼 마찰이 있는데 그거는 좀 이 여러 사례를 모르는 분들이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다 수건이나 네. 아니면 담요 같은 걸 먼저 얹어 놓은 다음에 줄을 하게 되면은 그 흔적은 나타나지 않죠.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네.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두 가지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다 올감을 먼저 해놓고 네. 어떤 이유든 간에 목을 건 다음에 네. 다리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몸을 그죠. 잡아당기는 거예요. 몸을. 그렇죠. 네. 그러면 되죠. 네. 그러면 자살로 위장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계획성 부분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위에다가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미리 하고 해야지 그 위에 자국을 안 남기고 뭘 깔고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해야지 그렇죠. 할 수 있는 이거 것들이잖아요. 계획성이 있는 거죠. 이건 자살이 아니라고 하면은 네. 심각한 형태의 대단히 잔혹하고 계획적인 범죄인 거죠. 네. 자살이 아니라고 하면은. 네. 근데 이건 자살일 수가 없는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건 대단히 심각한 계획을 한 감정적인 사람이 있는 네. 누군가의 혼자가 한 범인.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거기서 지금 이 사건의 네이밍하고 결부시켜가지고 범인의 의도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이 집안에서 흉기로 누군가를 공격을 하지 않고 목을 이렇게 지식해서 죽이는 것들은 결국은 이제 자살의 방법으로도 선택할 수 있는 게 지식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시신에 지식의 흔적이 있고 그 다음에 집안에 돈을 안 훔쳤고 나름대로 이제 밀실처럼 보이려고 문을 다 잠가놓고 어떤 식으로 열쇠를 해가지고 안에 넣어놓고 갔다라는 것은 그의 의도가 범인의 의도가 자기가 개입이 안 됐고 이 사람이 혼자 이렇게 다 했다 이 아내가 뭐 이런 그렇죠. 네. 자살을 한 것처럼 아이를 죽이고 자살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스테이징을 한 거죠. 계획을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한 했었다. 거죠. 근데 방법은 모르겠어요. 방법은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매우 지능적인 사람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이 사망하신 분이 손에 종이 조각이 나왔습니다. 이 종이 조각이 뭐 콘크리트 뭐 붙이는 뭐 이런 접착력 관련된 종이 조각이라는데 이게 또 사실 집에서 같은 그러니까 조각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이 같이 옆에 있는 게 나와야 되는데 이 집안에는 발견되지 않은 거를 손에 쥐고 죽었다라는 게 의미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면 범인이 그 행동을 하는 과정에 범인의 몸에 있는 어떤 것을 쥐어잡았을 수 있죠. 만약에 이것이 그 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네. 그 종이 쪼가리를 쥐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은 분명히 그 저녁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음식을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손에 그걸 쥐일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럼 그것은 범인하고 무슨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범인으로부터 전이됐다고 보는 것이 맞는 거겠죠. 자,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흔적 때문에 살인사건으로 가닥이 잡히자 가장 먼저 경찰의 의심을 받은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죽자 가족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남편이 용의선상에 제일 먼저 올랐습니다. 지인들은 부부의 사이가 원만했고 가족은 화목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알리바이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사망했다고 추정되는 시간에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던 겁니다. 남편은 도대체 누가 자신의 가족을 살해한 건지 짐작도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이들까지 해야 할 만큼 주변에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범인은 누구일까? 일가족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오후 5시 전후로 집을 드나들었던 수상한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경찰은 엘리베이터 CCTV 화면을 분석했는데 영상에서 낯익은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오열하던 아내 강 씨의 친구 이 씨였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내의 친정 식구들까지 위로하며 챙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씨는 사망한 강 씨와 중고등학교 동창으로 일주일에 서너 번 집에 찾아오는 거의 가족 같은 사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불러 그날 친구의 집에 들렀던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 씨는 친구 강 씨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150만 원을 갖다 줬고 아이들과 놀다가 집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말을 마친 그녀는 친구의 죽음을 믿을 수 없다며 다시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울고 있던 그녀의 모습에 형사는 어색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소리내어 울고 있었지만 눈물은 전혀 흘리지 않았던 겁니다. 수상한 점은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조사받는 내내 이 씨가 자꾸 왼손을 스웨터 소매로 감추고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이 씨에게 손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이 씨는 왼손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왼손 손등에 억센 줄 자국이 선명히 남아있었고 손바닥 역시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실대로 발언하며 이 씨를 추궁했고 끝까지 입을 다물던 이 씨는 계속되는 추궁에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내가 죽였어요. 이제 됐나요? 근데 절대 증거는 찾을 수 없을걸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일가족이 사망하는 경우에 살아남은 사람이 용의선상에 뭐 자동적으로 좀 드는 건 이해가 됩니다. 남편의 용의점, 그다음에 이제 알리바이 벗어난 부분은 뭐 자동의 그런 순서상의 한 부분이겠죠. 남편이 설마 자기 자식까지 죽이며 아내를 죽일까라고 하는데 과거의 사례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확인차 알리바이를 하는 거고 네, 혹시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청부 살인도 가능하냐?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럴 만한 이유를 찾아야 되겠죠. 근데 이 가족 같은 경우는 그럴 만한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CCTV 화면 집에 누구 왔냐 갔냐를 좀 확인을 했는데 이제 앞에서 그 집에 남편이 제일 먼저 그 문이 잠겼을 때 불러서 왔던 친구 일주일에 서너 번 오는 사이면은 뭐 정말 가깝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좀 트릭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자기가 알아서 온 게 아니라 남편이 불러서 그 현장에 도착을 했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적극성, 뭐 다시 확인을 위해서 온 뭐 그런 느낌이 안 들었단 말이에요, 처음엔.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에 3번 정도를 거의 못 온다. 네. 근데 그게 동창생이다. 그럼 조금 좀 과하죠. 네. 말하자면 여동생이나 아니면 뭐 자매나 모르지만은 네. 글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친구라고 하면은 온다고 하면은 뭐 그럴 수 있는데 좀 과한 건 맞는 것 같고 네. 그 과하니까 남편이 처음으로 딱 떠올랐다. 그게 그 이 씨였다. 네.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죠? 다른 어떤 친정 식구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처가 식구를 떠오르는 게 아니라 문이 잠겨 있으니까 그 여성을 네. 먼저 호출했다. 뭐지? 저는 뭐지?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만큼 아니 밀착돼 있었다. 라고 하면은 남편의 입장에서는 혹시 둘이 또 어디 갔나?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거는 돈 관련돼서 내가 뭐 빌려주러 잠깐 왔다가 나는 다시 빠졌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울고 있는 모습에 사실 범인들이 거짓 울음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감정과 몸의 행동이 일치가 되는 게 맞아요. 네. 근데 그 형사들이 봤을 때 좀 이상하거든. 왜냐 울고 있는데 사실 그 소리는 울고 있는데 네. 얼굴 표정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거는 사실 그렇게 슬프진 않아.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서 울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그럴 수도 있고 실제로 사건에 관련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찾아본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죽였다라고 실토를 했는데 워딩이 좀 인상적이에요. 그래요, 제가 죽였어요. 하지만 절대로 증거를 찾을 수는 없을 거예요. 이 말이 이게 무슨 뭐 캐릭터 대사도 아니고 실제로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뭔가 시사를 하는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뭐가 네. 좀 자신이 손해 난 여러 가지 상처를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궁을 이어지니까 일단 자백은 했고 근데 그 자백 끝에 증거는 찾을 수 없을 거라고 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대단히 네. 결심이 강하고 임무지향형인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시신의, 그러니까 앞에서 저희가 뭐 많은 흔적들이 집에 이제 안 남았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위에 예를 들어서 현수점에 어떤 마찰은도 없게 미리 작업을 하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했는데, 또 손에는 자국이 그대로 있어요. 결국은 이제 손만 보면은 누구나 이제 알 수가 있게, 뭐 장갑을 끼거나 뭘 통해서 그것까지 뭐 계산을 못한 그런 케이스 같은데요. 뭐. 그러니까 못했다기보다는, 당황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은 처음에 했던 방법과는 현장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네. 이렇게 예를 들면 유인해 갖고 이렇게 목을 매달아 죽이려고 했는데 네. 그게 안 따라오니까 조금 상황을 바꿔 갖고 줄을 잡아당기는 걸로 했던 것 같아요. 줄을 잡아당기려고 하면은 네. 이제 수건 같은 건 걸어야 되지만은 네. 손에도 사실은 수건 같은 걸 걸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쉽게 잡아당기지 않거든요. 사람이 막 발버둥 치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손에 상처가 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산 외의 행동이 뭔가 발생했을 일 것이다.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은 거는 증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여기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일주일에 세 번이나 왔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지문, 그 사람이 했던 거 다 있기 때문에 증거가 섞여버리는 거죠. 증거라고 할 것도 없죠, 사실. 이 사람의 모발이 나와도 놀러 왔던 상황에. 그렇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건 당일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범인이 진술했던 그날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씨는 그날 친구의 집에 2번 들렀다고 했습니다. 오전 일찍 강 씨를 찾아가 150만 원을 빌려주고 볼 일이 있다며 서둘러 돌아갔다는 이 씨. 오후 3시쯤 다시 친구의 집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차를 마시고 TV를 보며 아이들과 놀아주던 이 씨는 엄마에게 깜짝 쇼를 보여주자며 친구의 아들을 데리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준비했던 보자기를 꺼내 아이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는 옷장 안에 시신을 숨겼습니다. 거실로 나온 이 씨는 강 씨에게 어렸을 적 숨바꼭질을 하는 것처럼 아이들과 놀자며 안방으로 친구를 유인했습니다. 강 씨는 옹알이하는 딸을 품에 안은 채 안방으로 들어갔고 눈을 가려야 한다며 이 씨는 친구의 얼굴에 치마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만들어뒀던 빨랫줄을 방문 위로 던져 올가미를 강 씨의 목에 걸고 줄을 잡아당겼습니다. 이때 방문 위쪽엔 줄에 쓸린 자국을 만들지 않으려고 잘린 페트병을 씌워놓고 그 위로 줄을 걸어 당겼습니다. 또 손에는 줄 자국을 남기지 않으려고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강 씨는 친구에게 죽어가면서도 안고 있던 10개월 딸이 떨어져 다칠까봐 반항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 씨는 결국 막내까지 살해한 후 집안 곳곳을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열쇠로 현관문을 잠근 뒤 친구의 손가방에 열쇠를 집어넣고는 창문 틈으로 작은 방에 던져놨던 것입니다. 본인 진술에 의하면 이런 과정으로 살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이 먼저 아들을 3살 아들을 유인을 해서 살해해서 장롱 안에 넣어놓고 뭐 이렇게 했었다. 이게 먼저 만일 진짜로 본인의 말대로 죽인 것인지 아니면 또 실제로 그랬다면 그 의도는 뭔지 순서상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동기하고 연결이 되겠죠. 네. 동기하고 이 가족을 몰살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동기가 분명히 연결이 되겠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아이를 먼저 이제 작은 방에 데려가서 죽인 다음에 이 엄마랑 딸 아이를 죽여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동선상으로 보면은
이거를 평소에도 이렇게 이 사람하고 같이 숨바꼭질놀이를 자주 했었다고 하면은 네. 이 아이가 잠깐 눈에서 사라져도 이 엄마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친구니까. 네. 그러면은 그럼 애초에 빨리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것 같다는 근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자기 친구 강 씨를 죽인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예를 들어서 너는 목격을 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죽인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뭐 심리상 예를 들어서 아이를 먼저 죽였다는 거 정말로 아이도 죽어야 될 목록에 애초부터 올라와 있었다. 교수님의 말씀처럼 이제 일가족을 몰살시켜야겠다라는 좀 동기가 좀 달라서 순서도 좀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애초에 이 목적 자체는 일가족의 몰살인 거고 네. 그러니까 애초부터 다 죽일 생각으로 이 아이를 먼저 죽였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방법은 페트병을 썼네요. 잘린 페트병을 거의 걸어놨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도 있죠. 미끄러우니까 그런 네.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이건 더 치밀하게 한 거고 조금 더 치밀하지 못한 거는 고무장갑인 거예요. 네. 고무장갑을 낀다고 해서 손에 상처가 안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우리가 생긴 거죠. 네. 손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은 두꺼운 목장갑 여러 겹 끼거나 네. 이렇게 했어야지 맞는 거죠. 근데 네. 고무장갑으로 하는 건 그만큼 이건 계획성은 있지만 실행성은 떨어지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참고로 이제 그 계획성하고 실행성 관련된 이 부분 때문에 이 씨가 이제 경찰에서 처음에 내가 죽였어요. 하지만 증거는 찾을 수 없을걸요라고 얘기했던 거하고 다르게 그녀 집에서 잘린 페트병 그게 나왔고 범행 계획이 쓰인 일기장도 발견이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범행 수법, 범행 도구 이런 걸 그림까지 그려가며 준비한 흔적들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 노트에 따르면 이미 4차례 범행을 실행하려고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실행 시기가 좀 미뤄진 상황이었고요. 2003년이 지나기 전에는 꼭 살해해야겠다라고 다짐까지 적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 이제 친구가 사망할 때 손에 쥐고 있던 그 종이 조각 이게 이 씨가 잘린 페트병을 방문에 고정할 때 위에다가 그 고정으로 붙여놨던 그 조각의 일부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페트병을 붙여놓고 거기에다가 줄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 네. 위치를 알려고 네. 그 종이를 붙인 거네요. 네. 그죠? 종이를 접착용 그 네, 종이를 붙인 하고 거네. 페트병을 그 위에다가 이렇게 놓은.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목이 졸리니까 이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좀 바둥거리다가 이 위에 있는 종이를 잡은 네. 그러니까 줄을 잡다가 잡은 뭐 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게 떨어지면서 그걸 그렇죠. 잡든지. 네. 네. 어쨌든 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그러니까 이 범인의 심리가 궁금해서요. 본인 입장에서 뭐 굉장히 뭐 못 찾을 거야 너희들이라고 했지만 집에 다 있어요 그냥 증거가 그러니까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으로 계산해 놓은 건 있는데 네. 실제로 그것을 다 없애거나 하진 못했던 거죠. 네. 그만큼 계획성은 있는데 실행성이 떨어진다는 게 그거. 사실 그거 다 없애야죠. 네. 그죠? 페트병도 없애야 되고 일기장도 다 없애야 되고. 근데 그렇게까지 생각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참고인으로 불려 나와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한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씨 도대체 왜 친구와 아이들까지 살해를 했던 것인지 그녀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 주장하는 바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이 씨와 강 씨는 둘도 없는 단짝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 각자의 인생을 살며 못 만나게 됐고 두 사람은 2001년 인터넷으로 동창을 찾는 사이트를 통해서 다시 만나게 됐다고 했습니다. 30살에 가까워 만나게 된 친구 강 씨는 이미 다정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고 아이도 둘이나 있었습니다. 다시 만나게 된 기쁨에 친구 집에 자주 놀러가며 아이까지 돌봐주는 등 가깝게 지냈던 두 사람. 하지만 이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강 씨에 대한 원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제일 잘해주는데 뒤로는 무시해. 애들은 왜 죽였어요? 걔 옆에 있으니까. 앞에선 잘해줬지만 뒤에선 자신을 무시했다고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자신의 험담을 했고 결혼도 못했다며 무시하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가족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 친구의 남편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곤 했습니다. 당신같이 좋은 사람이 왜 그렇게 빨리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 둘의 관계가 사실 뭐 과거에 동창으로 좀
단짝이었다라고 본인 진술이죠. 하고 이제 2001년에 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는데 만나본 친구가 저렇게 좋은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까지 잘 이렇게 있고 사는 모습이 뭐 좋아 보였다. 근데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범죄의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분석을 가능할까요? 이제 피해망상 같은 경우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일종의 정신적으로 약간 좀 힘든 상황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이 고등학교 때는 뭐 이렇게 뭐 친구로 사귈 수 있지만은 그 뒤에 삶의 궤적이 자기 10년 뒤에 사실 좀 어그러질 수 있는 거고. 근데 30살 넘어서 보니까 자기는 없는 남편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질투, 질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더더욱 그 친구와 같이 지냈지만은 그런 감정들이 이 쌓여왔지 않았을까.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는 아주 드물죠. 근데 이 네. 사람은 그래서 다른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친구에 대한 질투가 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고 보는 게 이 친구 남편한테 당신같이 좋은 사람이 왜 그렇게 빨리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예를 들면은 내 남자였어야 됐는데 왜 내 친구랑 결혼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지 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망상의 계열, 어떤 스토리라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씨의 범인 네. 이 씨의 가족사라든가 생애사를 좀 더 봐야 되겠지만은 상당히 이 사람에 대해서 또는 애정에 대해서 네. 상당히 무엇인가 간절한 사람 같은 생각이 들고 그것을 남의 사람, 타인의 사람한테 풀어내는 그런 사람 같은 생각. 실제로 이 씨가 이 강 씨 남편하고 만약에 결혼했다고 하면 행복하지 못할 거예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남의 떡을 계속 부러워만 하고 자기 삶을 개척해내지 못하려고 하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 씨가 자신의 가족들한테는 무관심, 기피의 대상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던 당시에 범인으로서 자기가 학창 시절에 굉장히 잘 나갔고 이제 결혼도 한 내 친구, 아이도 있는 내 친구는 걔는 사실은 별거 아니었다 학교 다닐 때 이런 이야기를 좀 자주 했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별거 네. 아닐 수도 있지만 네. 별거 아닌 건 아닐 거예요. 그냥 보통 애겠죠. 그러니까 네. 고등학교 때부터 분명히 그런 어떤 것은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다른 사람한테 평가를 못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 오히려 그것이 흔히 말하는 방어 기제일 수도 있는 거죠. 네. 자기가 사실 조금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에 대한 공격성으로 나타나고 네. 이럴 수도 있던 거. 근데 가족한테 평가를 못 받았다는 건 참 가족한테도 못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건 참 좀 그런 부분이 있네요. 네. 이건 제가 어디 좀 외적으로 좀 들은 이야기긴 한데 아이는 왜 죽였냐라는 이야기에 엄마가 죽었는데 얼마나 불쌍해요. 그냥 있으면은. 그래서 엄마 곁으로 보내줬어요. 라고 워딩을 했다고 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거는 확실히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실제로 그냥 하는 얘기인지 네. 그러니까 앞에 물어보는 사람이 해서 그런 자기가 되게 너그러운 사람인 척 보이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지 네. 실제로 그런 얘기인지 평가를 해봐야 돼요. 근데 어쨌든 그런 발상 자체가 보통 일반 사람들의 발상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불쌍해 보인다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 곁으로 보내주려고 죽였다. 근데 너무 좀 잔인하게 죽여갖고 네. 그럼 이게 봉지를 네. 뒤집어 씌우고 이런 형태니까 글쎄 그건 조금 더 파악해봐야 될 것 생각이 들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씨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받고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사건을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인 범인 이 씨의 심리 분석, 그 삶의 궤적 분석이 저까지 좀 드러난 게 없어서 그러니까요. 하긴 하지만 좀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인 아이들까지 이렇게 희생된. 네. 그렇죠. 이거는 일종의 가까운 사람에 의한 질투에 의해서 네. 나타나는 다른 사람을 그 조건을 선망의 대상으로 보고 자기가 그 자리에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여자만 없으면은 그 친구만 없으면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내 아이고 내 남편이고 내 가족이라는 하는 생각 때문에 네. 그 여자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런 사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물론 심리 분석은 조금 더 해봐야 되겠지만은 네.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장치를 통해서 사람을 죽였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의 이 사건 자체를 재구성하는데 너무 어떤 자살이라든가 아니면 이 현장 상황을 너무 간과해 갖고 네. 쉽게 보면 안 된다는 걸 이 사건은 교훈을 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크라임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크라임은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과 유튜브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고요. 더 많은 프로파일링 콘텐츠 듣고 싶으시다면 설명란 주소 클릭하셔서 팟빵에서 프로파일러 배상훈의 크라임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